혹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한국 찾아오면은 한 번쯤 들른다는 곳이 어딘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로 가는데 그냥 낮에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길거리거든요. 근데 해가 지고 날이 조금 어두워지면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노란 천막들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가방부터 옷, 액세서리, 양말, 향수 이런 알만한 명품 브랜드 제품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가득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암암리의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소문난 짝퉁의 메카입니다. 이런 노점에서만 짝퉁을 파는 게 아니고요. 길가에 정차된 정체모를 대형 버스 안에서도 짝퉁을 팔고요. 일반 가정집들이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짝퉁을 팝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속에서도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냥 딱 한눈에 보기에 구분해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짝퉁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가품은요, 이 자체가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모방한 짝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짝퉁 유니버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짝퉁입니다. 짝퉁이라는 말 자체는요, 어떤 물건을 따라한 가품 혹은 이 모조품을 정의하는 말인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물건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감상 짝퉁이라고 부르면 조금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이미테이션, OEM 제품, 레플리카 상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다 짝퉁이죠 뭐. 옛날에는 가품의 품질이나 카피한 정도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로 짝퉁이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 짝퉁 시장을 보면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굉장히 정교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품 브랜드, 특히 여성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정품과 똑같은 디자인에 사용되는 원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흡사한 재질과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로고의 엠블럼까지 정품 부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늘 땀수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도 사실 외형상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짝퉁의 세계에도 나름 급이 생기게 된 건데요. S급이다 아니면 뭐 미러급이다 하는 이제 급을 매겨서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진짜 같은 가짜의 역습 때문에 명품 만드는 이 회사들에서요, 시리얼 넘버를 매기거나 홀로그램 같은 거를 박는다거나 NFT 인증서 요구를 발급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날로 정교해지는 이 가품들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고는 한다고 하는데, 이 명품 시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위스 브랜드 롤렉스 시계, 요게 사실 돈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구매하기 힘든 제품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오픈런에 성공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사람들이 롤렉스 매장에 가면 물건은 없고 공기만 판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롤렉스 시계를 가품으로 만들어냈는데 너무 정교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별도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루비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명품 카핑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 이름이거든요. 이 공장에서 제작된 품목들의 이름을 룩 V7, V8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판매를 한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진품이랑 같은 재질의 부품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이 봐도 뭐 애초에 뭐 물건을 똑같은 걸 갖다 썼는데 구분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정보가 교환되고요. 구매처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짝퉁 명품을 찾는 규모가 지난 5년간 세간에서 단속된 것만 해도 2조 원 이상이었고요. 신고 건수는 여기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적발된 품목들 중 거의 대부분은요, 시계나 가방 같은 자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물품들을 짝퉁으로 구매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짝퉁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이건 어쩌면 편법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만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도라지를 인삼으로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미군정 시절에는요, 이 위스키가 위조품으로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위조된 상표보다도 이 공업용 알코올을 쓰는 바람에 이걸 마시고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은 중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이후에도 많아요. 요런 일은. 옛날에는 짝퉁 밀수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술은 한 술 더 뜬 거죠. 싸게 사서 그건 지 먹고 그 안에다가 원래 그래가지고 양주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뚜껑을 이상한 걸로 바꿔놔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호수 같은 거 꽂아놓고 빠빙질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업용 알코올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파는 거죠. 이 위스키 짝퉁은 90년대까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 10시 서울 퇴계로의 한 호텔입니다. 20개나 되는 룸은 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고급 양주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발렌타인 17년산을 10병에 50만 원, 한 병에 5만 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님들 중에서도 입맛이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가져가. 저희 뭐 주나. 그런 유흥주점에서 먹는 술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짝퉁 양주들을 파는 거였어요. 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나라의 경제 사정이 당연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이때 50년대는 최고 명품이 지포라이터. 미군들이 쓰는 지포라이터. 이게 최고 명품. 요즘에는 명품이 아닌데 그 필그람 와이셔츠 그것도 미군들이 많이 쓰는. 사실 지금 뭐 지포라이터나 이런 것들 명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명품처럼 보였던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 정도로 계급 차이가 많이 났었어서 이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80년대가 되면 뭐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을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사치품에 대한 규제 자체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칼라 TV가 나와요. 옛날에 흑백 TV였을 때는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이게 뭐 백을 들고 있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저 브랜드가 뭔지 잘 안 보이는데 칼라 TV가 나오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아, 저기에서 묘사되는 상류층이 입고 있는 게 명품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요 명품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했었던 짝퉁 시장이었는데요. 대규모 의류 시장으로 전평이 난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문물이 집결되어 있는 이태원 요런 데서 명품 브랜드에서 인기 있는 각종 의류나 잡화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성업을 이루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물건이 짝퉁인 줄 모르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더 문제는 가품인 줄 알면서 일부러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명품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자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정품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이 짝퉁을 찾기도 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를 보면요, 인기 모델인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걸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억소리가 납니다. 근데 일종의 이게 구매 실적이 없으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도 이 백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에르메스를 샀었던 사람만 이 가방을 구경할 기회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어떤 30대 남매가요, 정품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명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세관에 한번 적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소위 특 S급 짝퉁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물건들이 정품 시가로 따지면 290억 원 상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품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에르메스 핸드백 위조품은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가의 모조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들이요, 인터넷상에서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서 회원을 모아가지고 거래를 했거든요. 총 회원의 규모가 2,300명이었고 이 중에서 실제 구매로 이어진 사람이 7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성업을 했었던 거죠. 게다가 이 회원 중에는 대다수가 현직 의사, 대학 교수 아니면 부유층의 여성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왜 가품을 샀는지, 이유가 뭔지 이 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품은 집에 잘 모셔두고 가품은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중고 거래할 때 어느 사이트 이용하세요? 보통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중고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내 중고 패션 시장 규모가요 2020년 기준으로 4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명품 거래 시장이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래들이 소위 4대 중고장터라고 불리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중고라고 하더라도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높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게 짝퉁이냐 아니면 진짜냐, 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이 온라인 명품 시장의 존재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명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물건을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품을 뒤섞어서 판매를 해도 사실 구별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온라인 명품 플랫폼으로 유명한 몇몇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요, 가품 논란에 휘말리면서 검수 시스템 신뢰도에 적신호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이게 정품인지 짝퉁인지 판정에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소비자랑 이 플랫폼 간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마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이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팔아도 사기꾼이 있는데 온라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한편에서는요, 소비자들이 짝퉁에 대한 위법성이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지 못해요. 이 짝퉁을 사거나 쓰는 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한 연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인기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해당 방송과 뷰티 정보를 알려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이 SNS에서 거리낌 없이 짝퉁 제품을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 영앤리치의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인플루언서였거든요. 그랬었던 사람이 착용했던 게 짝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큰 우려를 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구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가품 유통자나 소비자가 모두 낮은 죄의식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에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시계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100년 동안 유럽 왕실을 대상으로만 판매된 스위스제 명품이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담동에서 펼쳐지는 고급 런칭 파티에 이 당시 연예계 최고 톱스타들이랑 패션 잡지 편집장들이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엄청 많은 유명인들이 이 시계를 협찬받거나 직접 사기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 대형 백화점에서도 이 브랜드의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섬세하게 가공된 다이아몬드, 고급 악어 가죽 스트랩, 과감한 디자인,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최고가 라인의 가격이 9,75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브랜드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브랜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중국산을 경기도 시흥 공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부품을 1차로 조립해서 요거를 스위스에다가 갖다 줘서 스위스에서 조립하면 법적으로는 이게 메이드 인 스위스가 돼요. 완성품을 스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스위스로 최종 출하된 걸 한국으로 역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판매가가 그때 당시 500만 원 정도에 팔렸었던 게 알고 봤더니 한 10만 원. 중요한 건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명품에 현혹됐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겠죠. 어쩌면 이 물건 자체의 기능성이나 이 신미성보다는 이 럭셔리라는 이미지만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짝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탄생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짝퉁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짝퉁. 초등학교 때 시골은 이거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진품이 정확하게 브랜드 이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장 서면 장 같은 거 서면 거기 그냥 가방이 돈 스포츠, 이스트 파크, 모르니까 이게 짝퉁인지 모르고 그냥 15,000원에 가방을 파니까 이제 산 거죠.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원래 한 바퀴가 큰데 바퀴가 똑같아. 폴로인데 파리채 같은 거 들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짝퉁이죠. 그런 게 짝퉁이죠.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